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유일한 반도체 동맹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의사 판단하에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세가 컸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가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를 신규 도입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역시 양국 간에 맺은 반도체 동맹인데요.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나라는 양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미래 세대 육성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순방으로 불린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SML 방문에는 우리 기업 총수들이 동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ASML과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첨단 기술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한 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으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부와 기업, 대학이 기술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가 구축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병원에 안 가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한해왔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애고 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취약 지역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8세 미만에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이제 누구나 대상입니다. 복지부가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의사 안전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고혈압 환자가 이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 환자들의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여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이고 대면 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섬 벽지 지역 등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 취약지 범위도 넓어집니다. 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 다만 위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 유지되고 재택 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요즘에 독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증가세가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61.3명. 일주일 만에 26%, 3주 사이 60%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행세는 특히 7세에서 18세 연령층 사이에서 컸습니다. 13세에서 18세는 133.4명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절기 유행 기준 6.5명에 20.5배나 됐습니다. 7세에서 12세는 120.1명으로 유행 기준의 18.5배였습니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무료 PCR 검사를 해온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한 지 1441일 만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별진료소를 활용한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 병상도 이달 31일까지 전부 해제합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계속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극심한 혼잡으로 원성이 높은 서울 지하철 479호선과 이른바 김포 골드라인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동차와 수도권 광역버스의 증차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 혼잡률이 285%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도 최고 혼잡률 193.4%로 200%에 가까운 혼잡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가니까 급정거나 이럴 때 좀 넘어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 속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극심한 서울 지하철 4, 7,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신규 전동차를 증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도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광역버스 노선 282개 중 152개 노선에서 입속 출퇴근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에도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용 수요가 많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보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출퇴근 피크 시간 지하철 혼잡도를 190%에서 15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광역버스 전세 노선 투입으로 무정차 통과, 장시간 대기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낮아서 특히 20대 여성 중에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들의 60% 가까이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통계청의 2023 사회동향 조사 결과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20, 30대 청년들의 긍정적 태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52.9%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긍정적으로 답한 20, 30대 남성 비율도 40%대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대는 32.7%, 30대는 33.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질문에 2020년 청년층 절반인 4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청년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9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가 59.7%로 가장 많았고 청년 독거 가구와 청년 부부 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중 청년 독거 가구는 연립 다세대 거주가 40에서 50%를 차지했고 반지하와 지하, 옥상에 거주하는 비율도 수도권에 혼자 사는 청년이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3년간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채 보유액 증가율도 20대와 3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대 이하의 18년 대비 22년 부채 보유액 증가율은 93.5%에 달했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금전적 지원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청년 부부와 청년 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독거, 부모 동거 청년은 주거비와 공공임대 입주 지원을 원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 동향. 그러면 이어서 여가 활동 부문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이후로는 이 집에서 영상을 보는 문화 활동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점인데요. 실제 OTT를 통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엔 27.4%였지만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40% 안팎으로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 53%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이용이 줄고 집에 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시장이 급성장했는데요. 엔데믹이지만 이렇게 형성된 OTT 문화생활 트렌드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OTT 시청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른바 멍 때리기가 뇌 휴식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만 하염없이 보는 불멍이나 또 생각 없이 바닷가에서 물만 바라보는 물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한 비율도 지난해 25%로 3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좋은 일들을 좀 잊고 다 같이 좀 이제 좀 더 행복해지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약간 풀고자. 그 OTT를 보든 아니면 멍 때리기를 하든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 점일 텐데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시기에 좀 악화됐지만 엔데믹으로 가면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우선 이제 2021년 6.23점이던 만족도가 지난해 6.28점으로 올랐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요.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분노나 슬픔 또 그리움 같은 정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많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외로움과 고립감도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감소했고요. 반면 걱정을 경험한 비율은 2021년에 잠깐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는데요. 엔데믹에도 경제 상황이 즉각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3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안에 한미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달 동안 여러 차례 대면 온라인 회의를 했고 정보 교환이나 공동 집행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 국무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that diplomacy is our first option, but also that we stand strongly with our allies.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년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좋은 복원력을 보여왔다며 재정 정상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제 참여와 녹색 경제 등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그동안 좋은 복원력을 보였다며 긍정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에 발맞춰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며 재정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very much are on the same page. We are very supportive of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country.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성격차가 가장 심하다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에 비해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녹색 경제와 관련해선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하락, 경제 성장률 증가 등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양극화가 심하고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공조해야 효과적인 물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일부 국가가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 물가가 경직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다소 안정화된다고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등 섣부른 통화 완화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So this is why we are saying be focused on data in your jurisdiction and then take actions accordingly. 디지털 화폐의 경우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지만 잠재 리스크도 분명하다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론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세계 OTT 무대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맹활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OTT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4대 OTT 대표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격인 넷플릭스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38%로 국내 1위.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K 콘텐츠 다수가 넷플릭스로 방영되며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견인했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내 OTT 플랫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OTT 중 영업이익이 나는 건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국내 OTT 업계는 결국 중요한 건 콘텐츠라고 입을 모읍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4대 OTT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OTT를 살리는 게 우리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정도라도 우리가 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OTT 업계는 K 콘텐츠 전략 펀드를 통한 빠른 지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종 OTT의 제작사 두세 곳을 매칭해 지원하면 투자 진행 과정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종속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펀드의 투자 결정하고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저희들이 번역, 더빙 등 콘텐츠 수출을 위한 현지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5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현지화 사업을 확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묶음 펀드를 조성해 높은 현지 수요에 대응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동남아 현지와 국내 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비와 눈은 오늘 밤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주말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전국적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등 산지에는 비 대신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5mm 내외, 강원 영동 20에서 60mm,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립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다음 주까지 이번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급락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 30cm, 전북 15cm, 충남 북부 10cm, 그 밖에 충청권 3에서 8cm입니다. 이 기간 내리는 눈은 대부분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의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기압골 통과로 평년 기온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이후에 다시 기온이 낮아지며 춥겠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LH 없이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요일에 처음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03만여 쌍으로 올해 처음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가 없었고 평균 자녀 수도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LH 없이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LH 고위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치매 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치매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 시범 운영됩니다. 치매 환자는 비대면 상담 12회와 방문진료 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합니다. 연평균 7%씩 증액하는 셈인데 군은 북핵을 선제 타격, 공중 요격, 대량 응징하는 이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약처는 용량 감소로 단위 가격이 올라갈 때 변경 전후 용량을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다.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사회 적응을 돕는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 9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 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이 유일하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3,6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전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결혼을 긍정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27.5%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년의 59.7%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범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잇따라 열립니다. 18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재부 해수부, 20일 국토부, 21일 보훈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2022년) 한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약 4만여 건. 2021년 4만 6천여 건을 정점으로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웃과 원만하게 잘 해결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소음의 모든 원인이 윗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옆라인, 또 다른 집의 소음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이 죄 없는 윗집, 아랫집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사의 허술한 품질 관리로 입주민이 서로 싸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이 층간소음 문제를 없애겠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 제법 센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거죠.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돼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정부가 권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고 아시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건설사는 이 보완 시공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아마 할 수밖에 없을걸요? 안 하면 승인이 안 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보완 시공을 못하면 현금으로 보상해도 되는데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부실 아파트로 입소문 돌 텐데 과연 입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자, 그리고 이런 보안 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금융 비용 모두 건설사의 몫입니다. 다 지었는데 어쩔? 입주민 기다리는데 설마 준공 안 해주겠어? 대체 이제 이거 안 통합니다. 아니, 안 통해야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죠. 지난해 5월 광해사업청이 이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적지 가로지르며 전장을 지휘한다. 차륜형 지휘소 차량 내년 도입. 오, 신박한데요. 말 그대로 야전 천막이 아닌 이동식 차량의 지휘소를 꾸리는 겁니다. 최신 전장에서 신속한 기동성은 필수죠. 당시 광해사업청이 현대로템과 553억 원의 차륜형 지휘소 차량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약 1년여 만에 드디어 차륜형 지휘소 차량이 군에 처음 전력화됐습니다. 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천막 야전 지휘소보다 일단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군대에서 텐트 치는 얘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자, 어쨌든 이제 차륜형 지휘소 차량이 전력화되면서 움직이는 지휘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얘기되죠. C4I 체계 구성이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또 지상군의 기동화 체계 구현이 더 완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보병의 기동성, 생존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난 8일 한국의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129대 수출된다는 반가운 소식 있었죠. 자, 이번에는 지휘소 차량입니다. 전력화되는 차륜형 지휘소 차량도 조만간 해외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지난 12월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해변이 폐사한 정어리 사체로 뒤덮였습니다. 약 1.5km 길이의 해안가에 사체가 가득했는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어리 폐사는 한국에서도 발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가 대량 폐사했죠. 특히 지난해에는 정어리 집단 폐사 현상이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면 그냥 사건 기사일 텐데요. 이 엄청난 양의 정어리 폐사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음식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과거에는 대부분 투각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어리를 좋아하는 동물 있죠? 맞습니다. 고양이. 국립수산과학원이 바로 이 점을 착안해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한 양어 축산 사료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사체를 활용한 그린 바이오인 거죠. 과학원은 이미 사료 업체와 MOU를 체결해 시제품도 생산했습니다. 또 이 사례를 통해서 올해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바뀐 멋진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M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 산간은 내일도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역으로도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많게는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 3도로 종일 춥겠고요.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은 종일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부분 낮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속초 2도, 울진 5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5도 안팎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 종일 내리겠고 영남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3도, 부산 8도로 시작해 낮 기온도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5m, 동해상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고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밤이 올해의 마지막 우주쇼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최적기였는데 아쉽게도 내내 비가 내렸죠.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맑아진 주말, 밤하늘에 별똥별을 세면서 새해 소망을 다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